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규정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 독주에 횡포만 가득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이런 반구 사과도 없었다며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함께하자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 여야가 더욱 가파르게 대치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를 착공하는 게 골자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권대중 한성대 석좌 교수와 97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점검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 얘기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연설했는데 오늘 그래서 사람들 장동혁 대표 나오나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조혜진 의원님, 예. 이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게 무슨 순서가 있다면서요? 뭐 따로 순서라기보다도 원래 이제 그런가요? 교섭단체 대표하면은 네. 원내 대표잖아요.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는 원내 대표인데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그 교섭단체 대표는 꼭 원내 대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당 대표가 할 수도 있고 비대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네네. 심지어 뭐 원론적으로 보면 그냥 평의원도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당신이 대표 연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평의원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예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상대다 우습게 예. 볼 것 같아요. 간혹 그 원외인 경우도 당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아, 그렇죠. 네. 그 배지를 달고 있진 않은데. 알아도 당 대표 그런 자격으로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있었죠. 예. 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워낙 예. 할 말이 보면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요. 보이니까. 예. 근데 이제 송원석 대표 원내대표도 하고 직전까지 또 비대위원장도 하고 했으니까 아마 양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양보를 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대비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이 있었겠죠. 저는 어저께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아니 내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분이 왜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그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충돌한다면은 네. 법적인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든 당대표를 시키든 아니면 평의원을 올리든 법적으로는 원내대표가 결정 권한이 있죠. 아주 간단히 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양보를 안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오늘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까?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자, 김만흠 처장님, 제가 한번 오늘 있었던 워딩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하면 아까 오프닝 멘트에도 했지만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의회 독재, 정치 특검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반기업 반시장. 뭐 야당이 정부 여당 비판하는 거는 뭐 늘 있는 일이고 뭐 견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니까 정책적 청사진 이런 것까지 있으면 점수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셔서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무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어색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다른 직접적인 근원적인 갈등이 해소됐을 때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경쟁도 하고 뭐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네네. 있는데요. 지금 내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또는 당이 죽냐 사냐 뭐 이런 위협을 당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원석 지금 원내 대표의 발언은 야당으로서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이게 그냥 한번 국회에서 소리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네. 이게 힘이 무슨 뜻이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국회 내부에서 역학 구도를 봤을 때 이걸 토대로 무슨 할 수 있는 무슨 고리가 있는 것인가? 본회의든 상임위든 간에 지금 무력하거든요. 소리만 치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할 수 있는 거 없다. 나머지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데 지지받으려면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그랬을 때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107석보다 훨씬 작았던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당이 81석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야당으로서 이런 지적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안고 했어야 된다. 그 점에서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뭔가 내부의 자성하는 태도 같은 것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조희진 의원님 지금 김만흠 처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랜 그 토론 파트너였던 홍익표 의원이 예. 제가 뭐 이런 얘기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결기도 없고 전략도 없는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맥락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당선된 중요한 동기도 이 네. 사람은 싸울 것 같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네. 이 표를 몰아줬죠. 그리고 이제 당 대표도 그걸 아니까 당선되고 난 뒤에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물론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했던 말이긴 한데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라. 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공천 안 준다. 이런 말을 한 거는 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책 대안 정당, 네. 수권 예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국민에서는 우리 김 처장님 말씀처럼 싸워서 일단 살아남고 네네. 보수 세력을 보존하고 그 힘으로 이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잘못 가는 걸 견제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또 네.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예, 예. 더구나 또 어제 또 정청래 또 대표가 대표 연설하면서 집권 여당인데도 완전히 무슨 뭐 거리투사 아스팔트 야당처럼 야당을 오히려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뭐 공작을 맹작을 이러고 있으면은 지지자들부터 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바로 때문에 전에 대통령과 같이 협치 얘기하고 손을 맞잡은 지 이 뜨거움이 식기도 전에 그 때문에 더 야당이나 그 야당의 뜻을 대표해서 연설하는 그 송원석 대표가 더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신감 뒤통수 맞은 거 그것 때문에 네네. 그런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송원석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사법 두고 사법개혁 특위 구성하자. 여야정 재정경제 특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김만흠 처장님. 이런 제안하는 거 뭐 야당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표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게 구성됐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힘이 실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근원적으로 내란 논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봅니다. 여당 쪽이든 현재 국민의힘 쪽이든 간에 네. 내란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엇을 앉아서 서로 논의를 합니까? 아까 그 홍익표 전 의원이 그런 지적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당이 봤을 때 내란 혐의까지 가지고 있고 해산의 여지까지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이 협의해서 뭘 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야 된다. 아까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로 뽑히는 배경에 전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뽑혔던 면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때 국민의힘의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육상 경기를 한다면 달리기를 잘해야 될 거고 네네. 씨름한다면 또 씨름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현재 의석이 107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아다시피 패스트트랙도 필리버스터도 24시간밖에 못하는 거고 안건 조정이 구성해도 뭐 무력하기 마찬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는 어떤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인가 이 해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아무리 강한 용어로 호통쳐봐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일과성 소리치는 것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저는 현재 국면에서 서로 사개특위 구성한다거나 경제 관련 TF 같이 구성한다거나 했을 때 무슨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미 없는 일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뭔가 여당에 대한 제안이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 집요하게 해야지. 이거는 이렇게 뭔가 잘 굴러가는 협치처럼 얘기하고 어떤 것은 또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고 길을 잘 잃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김 처장님, 요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내란 요 국면을 넘어가야 무슨 뭐 국민을 위한 정책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지 그게 의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여당이 먼저 풀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은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먼저 풀어라.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게 좀 먹힐 수 있을까요? 네, 야당이 풀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여당은요 당분간은 내란 프레임 가지고 가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민이 내란 들이면 어마어마한 용어인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 공격하면은 계속 써먹을 수가 있죠. 물론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인가 조금 양날의 칼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집권 전반기를 내란 프레임에 대한 뭔가 야당에 대한 압박 독주로 가버리고 난다면은 이 정권은 들어서서 뭘 했지? 뭔가 주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국면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칼인데 어쨌든 간에 당분간 정청래 대표 체제는 이걸로 몰아붙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 스스로 풀어야 되겠죠. 네네. 우선 당장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철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개헌날 해제 요구를 둘러싸고 당내 이런저런 회의를 했던 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얘기해도 꼼짝을 못합니다. 아다시피 당에서 표결을 앞두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이런 거 회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항변을 못한다. 마침 뭐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어떤 식으로 이 내란 프레임을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먼저 국민의힘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길이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특위 구성하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정말 그게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기승전 내란이에요. 기승전 계엄, 기승전 윤석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뭐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프레임을 좀 변화시키고 국민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략적 투쟁력도 부족하지만 전략적 마인드랄지 역량도 많이 부족해서 오늘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고 봅니다. 저는 계엄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부터 바로 민주당이 내란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내란 뭐 지난 무슨 뭐 본부 같은 거 만들고 본부장을 뭐 저 김민석 의원 시키고 하면서 내란몰이를 시작할 때 제가 여러 자리에서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헌법에 저촉되고 그 계엄법에 위반됐다. 그런데 이게 내란은 아니다. 이거는 그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이 위반된 거를 갖다가 이 다스리는 것하고 그걸 내란으로 규정하고 몰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거기에는 민주당의 정략이 실리는 거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거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한 걸 가지고 적폐몰이를 한 거하고 이거는 그 재판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밖에는 저는 뭐 저도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그 내란 올가미에 탁 덮으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행위,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민주당이 딱 칼자루 쥐고 내란 딱 너는 내란범, 너는 내란 정당, 이건 내란 행위, 노란 등조 행위 딱 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그냥 올가미도 칼 끊고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에 엮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죄인 신세가 되버리는 거기서 이미 이렇게 기세가 확 기울어져 버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시시비비는 분명히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고착이 되고 힘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걸 다시 원상회복시키려면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내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 당내가 힘을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손들어주는 거는 국민의 지지밖에 없어요. 의석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대여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가지 않고 어떻게든 그 투쟁력만 이야기를 하고 그 투쟁도 당의 단합을 위해서 투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당내를 이렇게 반대 세력을 잘라내는 걸 통해서 단일 대우 이야기하니까 세력은 오히려 더 목소리는 더 커지는데 네. 당내 단합은 더 힘들어지고 당 힘은 더 결속이 약화되고 그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목소리는 크지만은 실제 투쟁력은 안 생기고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되고 당을 어떻게 하나로 말 그대로 단일 대우로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대여 투쟁의 전선의 한 그 라인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모습이 또는 우리가 제시하는 논리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공감을 얻어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서 내놔야 그게 그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 문제뿐만이 김한우 아니라요. 차장님. 예. 정당 정치 자체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이른바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창구 아닙니까? 네네. 정부 여당이든 견제 역할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리는 차지하고 역할은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은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다른 방식으로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면서 역할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당 정치 이론 중에서 이른바 1.5당 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그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다당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독재 국가들은 일당 있는 거죠. 일당 체제로 하면 뭐 공산당 체제 가거나 뭐 그런 건데 우리는 다원적인 체제이고 그동안 양당 체제가 왔었는데 그중에 한 당이 무력화돼 버린 경우 사실상 일당에 가까운 체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1.5당 체제, 과거에 일본의 민자당 체제를 자민당 체제를 두고 네. 했던 케이스인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둘 다의 책임입니까? 그래도 야당의 현재는 책임이 당연히 더 야당의 큽니다. 책임이죠.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스스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석이야 어차피 다음에 2년 반 남은 3년 남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의석을 바꿀 수밖에 없지만은 네. 그 전이라도 하려면은 국민의 지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 전략을 민심이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보고 해야 되는데 당에 무슨 뭐 중앙에 누구 힘을 받고 뭐 전 모씨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이 돼버려가지고 네. 당도 문제고 정당 정치 큰 폐악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자리만 차지하고 그 역할은 못 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고 이거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란 종식과 협치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 자 그렇다면 수사는 지금 하는 거는 계속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협치의 정신을 요 측면에서 조금 살린다면 지금 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 있잖아요. 특검 연장하고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 재판 중개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별건 수사도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하고도 좀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처럼 가려면은 예. 내란 논란을 정당하고 연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사법과 나머지 확산되는 처리 과정에 초점을 둬야지 내란 정당의 혐의까지 같이 두고 하면서 협치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협치가 되려면은 야당이 뭔가 고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고리를 잡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협치라는 것이 좀 구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정청래 지금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특징 지우는 설명 중에 하나로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상국가로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란은 종식시켰다면서요. 예. 근데 왜 계속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요? 예.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야당을 뭔가 프레임 씌우기에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가는데 이 점에서는 야당이 한심한 거죠. 왜 제가 이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냐면은요. 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당 차원에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집권 초반을 가다 보면은 스스로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지나간다. 여기에 네. 의존하게 되니까. 네네. 그 점에서는 이것은 어느 쪽이든 간에 빨리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야당도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100일 동안 특검만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건 이제 그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리고 또 사실은 성공을 위해서는 야당의 견제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이렇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 그게 퇴행적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여하튼 그럼 요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약간 이것도 좀 뭐라 그럴까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전날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근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것. 근데 민주당이 오늘 이 말의 주인공이 송원석 원내대표다. 의원직 사퇴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까? 아주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좀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 말 대잔치 국면으로 간 그 한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인데 그걸 집권당의 대표가 부젓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국회 거나 마이크 잡고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나 거기다가 야당 대표가 뭐 그 혼잣말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받아친 거나 이게 정상적인 장면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은 정치가 이미 실종돼 버렸고 서로가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볼 때 이거는 그냥 그 괴멸의 대상으로만 보고 네. 무슨 뭐 같이 공정을 하거나 소통하거나 대화하거나 뭐 파트너십이나 이렇게 보지 않고 그걸 공공연하게 또 뭐 또 저기 호언하고 있고 또 그 특검을 비롯해서 그런 그 현상이 그런 걸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좀 전에 그 송원석 대표가 제시한 그런 것들도 네.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져 봐야 그 흉내만 내고 상대방을 그냥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협치 그 아까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했지만은 내란 종식하고 그 협치는 별개가 아니고 네. 같은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거예요. 내란 종식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당을 내란당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체시켰다고 하면서 그 협치가 되겠습니까? 협치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법률 위반이고 또 어쨌든 내란 특검에서 협치를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상대방이 없어지면 협치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야 뭐 말이 되는 거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인 거죠. 현실적으로 여당의 네, 지금 김만은 처장님. 협치의 동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협치에 필요할 때는 야당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은 국정이 어렵다든가 네. 국회가 뭔가 진행하기 어렵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가거든요. 거의 립서비스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포용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당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그 투쟁적인 관성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지 뭔가 더 포용적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여당의 변화 요구보다는 야당 스스로 뭔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용하거나 협치할 요인이나 동기 그런 상황은 좀 약하다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 만은 이재명 정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 약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되었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이재명 정부 100일에 A학점 줬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압도적 만점은 외교다 이러면서 외교 분야, 경제 분야 최고 점수 줬는데 조희진 의원님은 몇 학점 주시겠습니까? 평가할 타이밍도 아니고 100일 지나가지고 뭘 할 수 있었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 100일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보고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조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 뭐 그렇게 좀 좋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톤을 보면은 그 단순히 대통령을 축히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정말 너무 모른다. 뭘 조금 그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그 실물 현상을 최소한 상식적 수준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을 띄워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못 띄운다. 너무 모르고 있다. 상식이 미비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스피 3,200이라고 그랬지만 네. 그거는 무슨 경제가 잘 돌아가서가 아니고 경제는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코스피를 올릴 그 부양을 할 거다라는 거 하고 또 그 필요한 그 법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투자자들도 결국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기업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건 올라갈 주가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네. 그 100일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한 거는 완전히 경제 망치고 기업 망치고 민생 어려워지게 되는 쪽으로 가는 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부양책을 써도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전망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일본도 그렇지만은 그 저 일본하고 이렇게 모양 좋게 가려고 실제로 중요한 거 하나도 논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 저 이시바 총리 있을 때 그런 네. 친한파가 있을 때 도장을 찍어놨어야 되거든요. 그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딱 그냥 못을 박아놨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모양만 좋게 하려고 그 다 그 의제도 올리지도 안 하고 과거사 문제라든지 일본 쪽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뭐 수산물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좋은 말 대잔치만 하고 그냥 허허하고 좋은 사진 찍고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지금 정권 바뀌고 있잖아요. 아주 이제 반환파들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아주 힘들게 됐어요. 네. 이시바 있을 때 그걸 합의해가지고 딱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죠. 미국하고도 트럼프하고 좋은 사진 찍었죠. 근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하나도 관세 협상 하나도 지금 타결된 거 없고 네. 꽉 막혀 있고 진행 안 되고 미국 트럼프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끌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버텨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지금 조지아 저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일 잘했다고 하니 당대표가 되면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만흠 처장님 지금 조희전 의원님 아주 강력하게 비판적으로 경제 외교 이제 보셨는데 어떻게 지금 취임 100일 꼭 뭐 학점으로 평가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뭐 기세를 위해서는 여당 쪽에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이 뭐 대세 몰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호의적으로 평가할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건 좀 염두에 두고 긴장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최근에 다들 여론조사에는 잠재적인 국민의힘 지지 세력의 상당수들이 여론조사 무대 자체에서 엑시트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정도 지지라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지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60% 지지도 되게 낮은 지지다. 긴장되게 봐야 된다. 아, 왜냐하면은 그 뭐 정당 지지율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지율 나오면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무대 자체에서 실망해서 빠져 있는 상황의 지지도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감안하고 아마 전문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00일에 대해서는 아다시피 뭐 특별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기조의 변화라든가 가장 구체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아무래도 인사정책일 겁니다. 네. 집권 초에는 가장 평가가 가능한 건데 인사정책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전하고 다르게 면면이 뭐 같다 라고 좀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있었던 박진영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는 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든가요. 나머지 별로 들어오는 게 없고 좀 논란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너무 기계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대통령과 모든 정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 이른바 통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가능한 조치가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사인데 송농림부 장관 한 사람 빼놓고는 별로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어려운, 그것도 왜 그 사람이 통합의 의미를 갖는가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관련은 아다시피 경제의 특히 효과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아니어서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1, 2차에 거친 추경 같은 건 43조쯤 되던가요? 그 추경으로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입법적인 차원에서 노란봉투법 이 정도만 좀 들어오는 정도고요. 네. 민생지원금의 효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반들이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논란의 대상들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관련은 이런 점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정책의 가장 좀 문제가 뭔가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그 정책을 고수했던 뭔가 여론에 이런 것이 반응하지 않고 고수했던 이런 경향 때문에 실패를 초래했던 것인데 예. 혹시 노란봉투법도 그런 뭔가 관념과 이념에 대한 고집도에 밀어붙이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 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다행히 실용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그 주식 양도세 관련을 10억 내렸다가 다시 50억으로 환원시킨 네네. 이런 정도는 당장 주식시장의 반응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에서 앞으로 과연 실용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동안에 보여줬던 건 일본에서 역사 문제 등을 다루지 않고 당장 편하게 갔던 정도가 실용으로 떠오르는데 네.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민주당의 계속 고수하고 있는 강경 노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역할 분담일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는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공주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 남세종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위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반포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달래내고개부터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 4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를 조금 지난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영동대교부터 행주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이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 취임 100일 평가도 얘기했는데 자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자 김만흠 처장님 같으면은 요 질문은 내가 반드시 한다. 요 대답은 들어야겠다.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언제까지 내란 프레임 지속할 것인가? 네. 당에서 내란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은 사법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 사법 체계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사법 쪽의 주문을 강화하더라도 그건 사법 쪽에 맡기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약간의 그 당이 나서서 하는 뭐 예컨대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것도 있고 당이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정당 국가 모형으로 가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당장은 야당을 뭔가 포위하고 짓누르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네. 이 중요한 집권 초의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뽑았고 정부 집권을 했는데 그거 계속 내란만 팔아먹고 가다 보면은 이후에 정권 자체에도 성과가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빨리 어느 쪽이든 간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거 당이 하는 일이라서 난 모르겠다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조혜진 의원님은 내가 가면 내 기자석에 앉아 있으면 이 질문 꼭 한다. 어떤 거 있어요?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 앞두고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랬었나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기자가 아무도. 네, 그때 말씀드린 게 대통령 그 미루던 재판 받으실 겁니까? 네. 라고 기자가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 질문이 2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미 기자실도 네. 그냥 그 발언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위축돼 있어요. 예. 그 여러 가지 생중계라든지 이런 거 또
그 대통령실 당직자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기자들 대하는 태도, 위압적인 태도 이런 걸 통해서 기자실도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어요. 결함으로 그냥 국민들이 바라는 질문을 이렇게 눌리면 안 되는데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결국 이제 그 질문을 했으면 싶은 게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엄이 꼭 그 때문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그 문제하고 연결돼 있었고 그 이전에 정치가 엉망이 되고 네. 그 국회가 엉망이 됐던 그 중요한 결정적인 그게 그 포인트였고 네. 근데 이후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도 국정을 왜곡시키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또는 유심히 보면은 금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게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김한영 그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사법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금기 시대에 왔습니다. 그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간섭하면 안 된다고 여야가 서로 비판했던 건데 지금은 마구 하는 데다가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행을 해버려요. 그대로. 네. 좀 말씀 예를 들면 옛날 같았으면은 욕을 들으면서도 법원에서 뭐 이렇게 이 사람 빨리 갈아치우고 네. 전단재판부를 새로 만드셔 말만 해도 사실 욕 들었는데 예. 지금은 민주당이 아예 집행? 법을 만들어서 그걸 해버리잖아요. 네.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를 들면 검찰 해체하는 것도 검찰에 대한 그런 원한 민주당 특유의 원한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향후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라든지 그런 것도 추진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법원도 대법관 한 20여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자기 변론했던 변호사들 쫙 공직에 앉히거나 자기 고시 동기들 다 앉히듯이 대법관에 앉히면은 그 사람들 무죄 판결할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그거 노리고 지금 사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져오는 것도 크지만은 국가의 근간 헌정 체계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낸 그 후유증은 네. 굉장히 오래가고 심각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나라를 생각한다면 너 처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맞은데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든 아니면은 안 받겠다고 하든 아니면 그냥 묵살하든 그거 보고 싶은 거죠. 자, 김만임 차장님, 제가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최근에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이 생각하는 거하고 당에서 기존에 생각하는 거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장관 이쪽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줄 해결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키를 쥐고 있는 고삐를 쥐고 있는 거는 당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양면이라고 했던 것 하나는 대통령은 그 여야 싸우는 정당하고 다르게 국민을 대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더구나 실용주의까지 내걸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 방향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당을 내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당으로부터 뭔가 협력을 받아야 될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네. 좀 그것을 좀 자르지는 못하고 이런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정치 얘기 했었는데요.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사에서 내셨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정치가 문제다. 정치부터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다시피 그날 서로 다른 복장하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자체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요거는 짧게 여쭤봐도 되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조혜진 의원. 예. 내일 이제 권성동 의원 체포동 의원 표결이 있을 걸로 보는데 본인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고 어차피 이게 표결 결과는 예상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자유투표 가는 겁니까? 예상건데.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당론으로 하자면은 결국은 부결 아니면 가결인데 예.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이 투표는 그냥
당사자를 이 영장 판사 앞에 데려가서 네. 심사받게 하는 것뿐인데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는 구속 허락하는 걸 구속 동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료 의원을 구속시켰다라는 그 부담을 참 소화하기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렇다고 반대하면 국민들로부터 또 질타가 쏟아질 거고 그러니까 뭐 자유투표로 할 그렇게 수밖에 갈 것 같다. 예, 자, 없지 않나 지금 싶어요. 일단 제가 유튜브에 정치에 끼치는 영향 뭐 이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각상원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권력자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 뭐 연상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쨌든 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왜 조선일보 대척점이 뉴스공장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도 했고 뭐 기존에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상황이냐 이런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저 김 처장님께서는 분석하십니까? 유튜브가 주도하는 지금 정치 언론 저는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게 예. 우리나라의 정치를 유사 종교 집단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봤던 뭐 내가 신이다 했던 그런 프로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유사할 정도로 정치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들은 그 믿는 소수에만 영향을 미치지만은 네. 1, 2당 정당들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복잡한 거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조선일보의 대척점 얘기하는 것은 대한언론을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대한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대한언론 얘기한다면은 기존의 언론들이 기득권만 뭔가 대변하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대한언론이 된다면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두 가지 역할 하나는 뭔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뭐 제공 전달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언론이라는 네, 것이 네. 두 번째는 워치독으로서의 비판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이른바 그 뉴스 공장들이 비판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비판에 대해서 뭔가 이걸 옥죄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기득권 프레임에 갇힌 기존 언론을 대체하는 대한 언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이 누구죠? 한때 기득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은 지금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부터 우리나라 정치의 최고의 기득권 세력은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워치독의 역할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 정치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해야 대한 언론 얘기하고 있을 건데 그 권력을 지켜주고 지켜주는 강화시켜준다. 역할을 가지고서 대한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냥 홍보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이제 전체를 다 아우러서서 얘기했는데 야당 쪽을 보면 강사 전한길 씨가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주인공이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전당대회 출마자들 면접도 봤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지금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유튜버 정치가 우리 사회, 우리 정치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유튜브 자체를 탓하기보다도 이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정치를 실종시켜 버렸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냐가 문제다. 정치가 그런 부분을 순기능적으로 예. 공론의 장으로 선전선동의 장이 아니라 공론의 장이 되도록 새로운 미디어가 생겼을 때는 네. 그걸 끌어가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거꾸로 끌려가는 네. 그쪽에 그 우리 곽상원 의원 표현대로 머리 조아리고 상황으로 모시는 그런 여야 할 것 없이 이쪽 저 좌우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네. 정치가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좀 아까 이제 정당 정치의 폐해 말씀하셨는데 정당이 원래는 국가를 이끌어가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정치가 엉망이 됐다는 건 정당이 엉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은 정당 쪽으로 더 역으로 그 망가진 정당 쪽으로 권력이 더 집중돼 있고 근데 그 정당은 거꾸로 밖에 있는 이런 유사 집단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예. 자, 그럼 짧게 김 언론 관련해서 뭐 유튜브는 불가피하고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옛날에는 등산 갈 때 보면은 왜 트로트를 많이 듣고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심지어는 유튜브 정치 시사를 등산에서 막 듣고 하는 게 눈에 들 정도예요.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나마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KBS를 비롯한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의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이어야 되는데 이 역할들이 줄어들고 여기마저 정파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언론이 갖고 있는 정치 언론을 주도하는 풍토에 대한 개선 내 틈새도 기존의 이런 레거시 전통 미디어? 그런 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 인증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이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당 안에서 물론 이제 그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거는 저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 100을 내면은 당 내에서 건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한 50을 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저쪽 그 정부 여당 잘못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으면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목소리 높이는 그런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네.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거의 걱정할 정도로까지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단일 대우 만들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당내에서도 우리도 나도 비판해라 듣겠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더 큰 부분은 국가고 정부고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목소리를 내달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처장님. 저는 그 이제 당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하려면은 네. 특별하게 한정시켜야 된다. 제가 아까 레거시 미디어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사 프로에서 진영 대결을 구도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공론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에서 싸우는 모습을 방송사에 똑같이 재현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에서 인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정확하게 당을 대변하는 그런 한정된 기획된 프로에 한정시키고 야. 모든 시사 정치 뉴스에 진영 구도로 만드는 것은 지금 KBS를 비롯해서 좀 바꿔줬으면 네. 일정하게 오히려 양쪽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입장을 하고 국민들에게 심판받고 네. 논쟁도 벌이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코너에 다 정파적인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유튜브가 갖고 있는 폐해를 지상파 등에서 그대로 재생산하는 구도다. 이것은 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조국 혁신당으로 가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의원총회 열고 조국 전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단수 추천했습니다. 내일 당무위 추인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 전 대변인이 사퇴 기자회견한 것도 한 20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의사를 전했고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이게 답이 없는 것도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임론이 더 부각됐는데 근데 이 정국을 지금 지도부 전체 사퇴한 이 정국을 수습하겠다면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 처장님?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사소한 문제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사소하지 않는 게 뭘까? 뭐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뭘까 해서 보니까 사소한 문제가 아닌 중요한 것이 조국 전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진 데는 조국 전 대표의 대처 방식에 논란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상상과 상식을 초월한 대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말도 안 된다.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조국 혁신당은 결국 조국 1인당이기 때문에 조국이 살면 당도 살고 조국이 죽으면 당도 죽는 건데 조국의 그 화양 연화는 제가 볼 때 법무장관까지 갈 때까지였고 그 뒤에 조국 사퇴 나고 감옥 수감되고 그 지금 민심을 거슬러 가면서 조국에 또 사면 받고 명분 없는 사면 받고 나오자마자 또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 존재 과시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될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거꾸로 오히려 더 반진보적이고 반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후속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 그 자리에 제일 가장 책임이 큰 자기가 스스로 아마 셀프 형식은 뭐 절차를 밟았지만 셀프 내일 임명일 당무의 텐데. 결정이 남아있긴 하죠. 예. 결정 남아있는데 그 결정은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 뭐 봐야죠. 그래도. 조국 대표가 그렇게 해서는 정치적으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 뭐 혁신당도 뭐 큰 의미가 없죠.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반 남아서 죄송하지만 30초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차관급 이상 요직에 법무장관, 금감원장, 법제처장, 국가교육위원장 낙마했지만 전 민정수석까지 6명에 이릅니다. 자, 이 부분
그 사회적 경력을 쌓아온 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뭐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니면 문제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처장님. 오히려 능력이 있더라도 깊이 하는 게 정상적인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피제도라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상당히 집결시키는 느낌에서 그렇고요. 또 그 이전에 이미 본인의 대리 역할을 했던 검사 출신들의 변호사들을 국회 원내로 대거 진입시켰던 거. 네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검찰의 개혁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 검찰을 탈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출신들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네. 이런 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그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갖다가 만약에 수임료를 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네. 안 준 사람들 대부분인 것 같던데 그 사람들 공천 주고 배지 국회의원 시켜주고 고위공직에 앉히고 이거는 지금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다 뇌물죄입니다. 네. 근데 이걸 부젓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은 이 나라도 아닌 나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칼자루 쥐고 휘두르니까 저렇게 가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 다 요직에 앉히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폐가 한 채. 그곳에서 철규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14살 철규에게 내려진 자폐 스펙트럼 판정.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손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철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그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는 외딴 시골집을 고쳐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규의 마음을 보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과 커지는 생활고에 점점 지쳐가는 두 사람. 부족한 병원비와 약값,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힘겨운 현실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철규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주부터는 서서히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점차 내려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아침 기온만 해도 서울은 7, 8, 9월 중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18.4도까지 떨어지면서 앞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또 낮 기온은 서울이 31.5도로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낮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이렇게 31.5도까지 올랐고 내일은 다시 32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서쪽 중심의 낮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오늘과 거의 엇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아주 선선한 기온이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16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이렇게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번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현재 충남 태안과 서산에 오존주의보 발령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존 농도 무난하겠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대부분 중서부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는 전세기의 귀국 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구금된 한국인들이 현지 시각 내일 출발하는 것이 미국 측의 사정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의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군인 8명이 다쳤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은 훈련을 위한 보조제 포탄이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을 퇴행과 역료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세워 야당 파괴와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며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에는 이런 방구 사과조차 없었다며 협치 대신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가 3,31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역시 최고치를 찍은 미국 증시 훈풍에다 대주주 기준 논란이 사실상 정리됐다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6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서 지난 7일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를 누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물량을 늘려서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겁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동산 세제까지 통원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권대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우선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부동산 가격 추이라든지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그 627 대책 자체가 이제 고가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공시가격 12억 원 그 이상 되는 것은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그 이하는 이제 6억 원까지 대출을 주는데 공시가격 12억이면 시가 한 16, 7억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규제 때문에 그 여파가 중소 가격 주택도 거래가 한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강배트를 끼고 있는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네. 가끔 거래가 되는 경우는 아직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도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할 거라고 하는 심적 부담 또는 뭐 예측 또는 뭐 이런 예상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6.27 대책의 효과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6월 달은 그랬고 대출 규제였고 지난 7일에 얼마 안 됐죠. 네. 지난 7일에 정부가 이번엔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 역할을 강화해서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한다. 이게 이제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시장에서 좀 이게 잘 될까 이런 뭐 회의적 반응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권대중 교수님은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이재명 정부가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중에서 반이 넘는 주택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실행 가능성이 있겠는가? 네. 그 이유는 단기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정책입니다. 대부분. 일단은 그 중장기적 대책 중에서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네. LH를 통한 직접 개발 사업을 하겠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LH가 아직도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과연 할 수 있겠는가? LH가 할 수 그런 있겠는가? 그 회의감도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심지 주택 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도 네.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온 상태지만은 이거 역시 이제 규제 완화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아무래도 공공 기여가 아니겠나 뭐 네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나 또는 유휴 부지를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이전 정부에나 또 그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지만 잘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주민 반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산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네. 시중에서 또는 뭐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135만 호라는 게 과히 적지 않은 물량인데 예. 과연 착공까지 갈 수 있겠는가 5년 내에 예. 이게 가장 그 좀 더 회의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될까? 6글자로 하면 이거네요. 공통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제 공급 물량 말씀하셨는데요. 2030년까지 135만 가구라 그럼 제가 5로 나눠봤더니 27만 가구 규모인데 예, 맞습니다. 요즘은 뭐 4인 가구 채 안 되긴 하지만 대충 곱하기 4하면 100만 명이 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파트의 규모만 보면 특례시를 하나씩 짓는 그런 건데 자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신도시 이런 것도 잘 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수치를 제시하는 건 좋지만 현실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닙니까? 그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냐면요. 88년 2월 달에 그 대통령에 취임했던 노태우 정부가 있습니다. 예. 이 노태우 정부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신도시는 뭐 최초 신도시는 울산 신도시지만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에 만들었던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분당이나 일산, 평촌, 중동 3번 5개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인데 네네. 분당이 약 97,6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전부 합쳐도 29만 2천 가구, 30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분당이 10만 가구가 안 돼요? 네, 97,600가구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제 그 매년 일기 신도시급 정도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착공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했는가? 네네. 이게 일기 신도시의 그 5년 동안의 물량은 4.6배나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분당의 한 13배 좀 넘죠. 14배 가까이 됩니다. 물량이. 그래서 물량으로는 그렇게만 공급된다면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매년 27만 가구씩 민관과 공공이 합쳐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부족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나.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정부가 열심히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겠지만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물량 면에서 그렇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공공주도 그러니까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 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우려, 단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H가 토지 수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지를 조성해서 네. 그 택지를 추첨제에 의해서 건설사에게 공급했거든요. 예. 그럼 건설사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주택을 공급했고 LH는 그 토지 보상비를 분양 가격으로 대체했거든요. 택지 그래서 조성 조금의 부분. 이익을 남겼죠. 예. 네. 이제 만약에 LH가 전면 공공개발로 공급하겠다 그러면 네. 지금 LH의 빚이 한 160조 정도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비용, 수용 비용도 있어야 되고 네. 건물을 짓는 비용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아마도 뭐 현금도 없지만 하기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LH가 직접 개발할 경우의 장점은 좀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시행사라고 하는 건설 시장의 구조가 도매 시장이 하나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 도매 시장을 걷어내고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건설사에게 도급공사를 주고 만약에 공급하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값싼 반면에 아파트 공급하겠다. 예. 네. 또 하나 이제 공기도 단축할 수 있지요. 예. 건설사들이 분양을 받고 난 이후에 경기가 안 좋으면 택지를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안 하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반면에 단점은 만약에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이 줄거나 또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예. 공사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참여를 꺼릴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래 되면은 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다 건물 지으니까 민간 건설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 위축될 수 있고 네. 또 민간 건설들은 사실 서로 뭐 LH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막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잖아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품질이 떨어질 개발을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그 아파트의 품질 저하 그렇죠. 가능성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양 시공비가 문제가 돼서 저렴한 가격으로 짓게 되면 네. 이 건축비 자체가 낮아지면 품질은 분명히 낮아질 수 있지요. LH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은 네. 브랜드만 대형 브랜드지 실제 낮은 가격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 아파트하고는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새 공급 물량이 네. 예를 들어서 27만 호, 135만 가구 이거 다 좋은데 이 물량이 정말 수요가 많은데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집중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지역 같은데 마영성 이런 데만 꼭 집중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데 수요가 또 많으니까 가격도 비싼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런 지역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이게 공급해 줄 수 있냐? 아니면 이른바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브리치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LH가 직접 시공하는 데는 3기 신도시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심지에 있는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예. 도심지 내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유휴부지나 학교용지나 도심복합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이거를 시행한 적이 이전 정부나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들이 정말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정책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단지 이제 도심지에 공급하는 공공부지나 또 유휴부지나 학교용지나 복합개발 또는 정비사업은 규제가 완화되는 것만큼 분명하게 정부가 이제 반대급부로 네. 개발 이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사업은 더 지금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개발 이익 환수나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네. 교수님.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우리가 이제 재건축 얘기는 바로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서울에 택지를 좀 조성할 만한 땅이 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가장 큰 땅이 예전에 타능 골프장 부지였습니다. 네네. 태능 골프장. 20여만 평 되는데 그거 말고는 짜투리 땅들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로 확보한다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2만 7천 가구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또 유휴부지로 3만 3천 가구. 네. 특히 이제 도심지의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20만 가구 이상. 네네. 그리고 기타 주택 사업으로 8만 가구라는데 이 기타 주택 사업이 매년
16,000가구씩 8만 가구는 어디 어떻게 하는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도심지의 땅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으로 가서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이제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촉진되려면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그렇죠.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고층 아파트들은 추가 부담금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시공비마저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또는 기부 차람을 줄여야 되는데 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사업성 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공기여가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은 사업을 빨리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예로 도심복합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까지 공공기여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좀 예. 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그 합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세제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따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것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 이번 공급 대책 모두에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네. 장기 대책 위주로 짜여졌어요. 이게 뭐 내년 내후년 뭐 3년 후에 되는 게 아니고 좀 장기 대책 위주로 짜여졌는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우선 급한 불부터 끄면서 공급해 주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선 정부가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5년 동안에 13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착공 있죠. 네. 예. 그런데 올해 서울에 하반기에 18,900세대가 입주 물량이 있어요. 네. 내년에 28,800가구고 27년도 상반기엔 10,000가구입니다. 아, 그래요. 이 수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8월 29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10,000가구로 줄어든다고 하는 건데 네. 착공 물량이 준공되려면 아파트가 대단지일 때는 적어도 3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3년에서 6년. 예. 네, 시장은 당장 입주 물량이 있어야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면은 당장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은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입주 물량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아파트 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비아파트 부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네.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나 역전세나 또는 뭐 전세 사기 사건이 전부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세 제도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공급 활성화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보호 대책 이게 또 우리가 또 꼭 저기 어떻게 강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네. 자, 지금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 상황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철이라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르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정부가 지난번 9월 7일 발표한 내용에는 예. 주택이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또 그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놓는 경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2억 예. 이하까지도 제한해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매매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매매로 넘어가야 그 주택이 전세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임대로. 예.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지금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만약에 이제 좀 상황을 이래저래 잘 풀어가가지고 재건축이 이제 좀 확대되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전세난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그 물량 확대 이런 것과 함께 그 전세난에 좀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특히 일기 신도시가 노계획도시특별법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주와 관련된 그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했고 국토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단 개발 방식으로 가거나 또는 그 수단 개발 방식처럼 지역별로 안배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재개발 재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상황
상황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그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1인 가구들이 요즘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뭐 30평 이상이라든지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4인 가구를 어떤 상정하고 한 저기 집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1인 가구 결과적으로 수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 대책도 이런 그 어떤 상황에 인구 구성 상황이랄까 이런 상황에 좀 탄력성 있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뭐 소형주택을 계속 짓게만 했지 거기에 맞는 맞춤형 주택 소위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1인 가족이 청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령화나 비혼이나 만원 때문에 네.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빌트인 방식이라 해가지고 몸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증가를 또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택에 포함됩니다. 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이지 주택법이 아닙니다. 적용이. 네. 근데 일정 규모 이하는 뭐 고급화시켜서 투기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1, 2인 가구가 사는 작은 주택들은 좀 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월세는 잘 나가도. 예. 이거 이외에도 1인 가구의 맞춤형 주택 공급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교수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뭐 부동산 부동산값 가격 상승 우려도 이제 남아 있다고 보이는데 네.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이 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 12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하 6억 원까지만 대출을 규제해놨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내린다 하더라도 대출을 막 받아서 집을 사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0.25포인트 정도 25bp 내려도 네.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일어나거나 가격 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정부가 9.7 공급대책 발표하면서 함께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도록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뭐 신설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전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옛날 후보 시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동산 감독원 신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아마 국토부가 주관 부서가 되면서 여러 부서가 참여해서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고 또 올바른 부동산 시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인데 네. 이게 너무 좀 더 권한이 강해지면은 예.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제 문제 사실 사람들 가장 관심 있는 거 역시 세금 아닙니까? 네. 그게 세제, 부동산 세제 문제 그리고 이게 또 재건축 확대 이런 거하고도 바로 직결이 되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 대책 등의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배경이 뭘까요? 무슨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걸까요?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이미 취득세는 지난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은 취득세가 8%입니다. 네. 또 가수가 있는 경우 또 1가구 2주택,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손을 안 댈 것이고요. 네. 보유세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마 속도전 있게 30년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거에 관계없이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설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아마도 공시가격 현실화 말고는 다른 세제로 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를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처리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얼마를 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이게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막 돈을 몇 억 띄어야 되나 이게 약간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양도할 때 내도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나요? 어떻게? 세금 이연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 10년간 합산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최대 세율이 이제 뭐 40%, 50%고 40%까지 높아졌는데 네. 문제는 왜 이중과세나 또는 뭐 그 개발이익이 하지도 않았는데 내느냐.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진위원회 단계나 조합 단계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 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사업 승인 이후부터 계산해도 네. 지금 뭐 별반 그 차이가 안 날 텐데 네.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재산세도 내고 있고 가격이 높아지면 재산도 더 많이 내고 있고 종부세도 내고 있는데 예. 왜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개발 이익에 관한 환수를 또 해야 되느냐. 예. 이 불만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권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거 효과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얘기를 해도 결국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언젠가는 꺼내들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뭐 보유세 강화는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이전에 대통령에 출마하셨을 때 그 주장했던 토지 보유세, 국토보유세가 있거든요. 예예. 이거는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제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누구도 말을 못 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만약에 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예. 누구나가 그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보유세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안정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새로운 세제를 꺼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혹자는 단지 이제 예. 이번 정부는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강남 지역에 그 주택 가격이 높은 사람은 높은 만큼 세금 내고 낮은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낮게 세금을 내고 예.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평과세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뭐 공급 대책 이후 시장 반응 더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떠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어떻게 될지 이제 볼 텐데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우리가 이렇게 지켜볼 때 어떤 점에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는 올 가을에는 뭐 전월세 가격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전세보다 월세가 많이 늘어나거나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주택 시장도 정부가 발표한 그 135만 호가 예.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고 내년에 입주 물량도 또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택 공급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 내년 후년 27년도까지는 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놔도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뭐 인구 감소라든지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네. 이런 점을 좀 간과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골라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동작 그만. 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을 일시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직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요. 이게 대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지아콥 판사가 리사 쿡 이사가 제기한 긴급 명령 신청을 받으면서 네. 쿡 이사가 연준
7인의 이사회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오는 16일, 17일부터 열리는 연준 회의를 며칠 앞두고 나오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쿡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준의 쿡 이사가 소송에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해임 조치가 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이사가 직무상 비효율 또는 직무태만, 직권 남용 등 네.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이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 충분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쿡 이사는 청문회에 나가서 소명 기여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사기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준법에서는 대통령이 마땅한 사유가 있다면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쿡 이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거나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네.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는요. 1935년에 미국 대법원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책 노선 불일치 이유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들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지켜지게 된 건데 네. 어쨌든 쿡 이사에게 좀 유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이 대출 사기라고 주장했던 논리가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쿡 이사가 주거용으로 맞아요. 주택 구매 자금 대출 받았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였는데 실상을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쿡 이사가 사실은 네. 2021년에 연준에 합류하기 전에 구입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허점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채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 주거용으로 기재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와 투자용, 소위 말해서 임대를 줄 때 대출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좀 이자가 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기다라고 말하면서 쿡 이사를 해임하게 한 건데요. 쿡 이사는 지난주 대통령과 연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모기지 혐의는 해임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해임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설령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행위가 쿡 이사가 2022년에 상원 인준받고 연준에 합류했거든요. 근데 주택 구매는 1년 전인 2021년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쿡 이사 측이 밝히고 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 해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법원이 이걸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준 이사회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피고로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연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 측에서는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쿡 이사의 임기가 2022년부터 해서 2038년까지인데요. 예, 근데 긴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독립성을 유지해라.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쿡 이사가 물러난다면은 연준 이사가 7명인데 이 중에서 과반인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네팔에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정부가 SNS를 차단했다. 이게 이유예요? 유혈 사태까지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SNS 차단한 것에 대해서 시위대들은 결국은 여론을 통제하려고 SNS 차단한 것 아니냐라면서 불만이 더 커지게 된 건데요. SNS 차단에다가 이 정부의 무능, 부패까지 겹치면서 시위가 격화된 거고요. 정부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뭐 정확한 사망자가 외신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20명 넘게 숨졌다고 하고요. 수백 명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시위가 점점 격화되자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들끓는 민심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에서 반정부 시위 때문에 네팔 총리가 사임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이 권위주의적인 통제단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청년층의 표현 자유까지 막으면서 오히려 분노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주요 SNS 접속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측 주장은 새로운 등록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들은 정부가 결국은 여론을 통제하려고 SNS를 막은 거다라면서 비판이 커졌고요. 네. 거기에다가 정부 부패 척결하고 언론자를 보장을 하면서 반정부 시위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그래요. 결국 수도 카트만두 비롯해서 주요 지역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여러 가지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만 시위대들은 SNS를 멈추지 말고 네. 부패를 멈춰라. 그리고 SNS 차단 철회라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SNS 멈추지 말고 부패를 멈춰라. 네. 자, 이렇게 시위대가 이제 과격해지면서 시위대가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일파만파 네.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제를 바꿔볼까요? 네. 자, 중동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했습니다. 네. 중재국을 공격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카타르가 중재를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하마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마스 일부 지도부가 이제 카타르에 머무르면서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좀 더 강경하게 하마스를 처단하겠다는 입장으로 카타르까지 공격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그래도 중재국으로서 이번 중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타르 입장에서 황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다고 하는데요. 작전명은 불의 꼭대기라고 합니다. 9일날 오후 3시 50분쯤에 카타르 수도 도하에 폭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번 작전으로 전투기, 무인기가 이스라엘 본토에서 무려 1,800km 떨어져 있는 카타르로 가서 폭탄 10발을 투하했습니다. 네. 이 하마스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카릴 알하야 비롯해서 이제 하마스 정치인들이 여기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공습 때문에 알하야 아들과 보좌진 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협상 대표단을 암살하는 적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마스가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아랍권 위성 방송인 알자제라 방송도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던 도중에 공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간지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일간지들도 하마스가 그동안에 지도자급 인사 사망 사실을 몇 달간 은폐한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정확히 누가 몇 명이 죽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카타르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측에 네. 이 무모한 이스라엘 측의 행위 그리고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주유엔 카타르 대사도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서 카타르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이스라엘 측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공격을 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네. 공격을 왜 했는지 뭐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네, 그 며칠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버스 정장에서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하마스를 처단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범들이 어디서든 처벌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서 처벌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나서가지고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가자 지구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카타르 같은 국가들도 중재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서 미국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마스는 사실 2012년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정치국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 때문에 카타르가 중간에서 중재자 입장에서 이제 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위로 돌아간 거고요. 특히 가교 역할을 했던 카타르가 앞으로 당분간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도 좀 상당히 곤란해졌는데요. 미국 반응이 좀 나왔어요. 네, 이스라엘이 이 카타르 공격해 좀 상당히 곤란해졌는데요. 미국 반응이 좀 나왔어요. 네, 이스라엘이 이 카타르 공격했을 때 미리 미국 측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알게 된 건데 특히 이 공격이 진행된 동안에 미국의 미군 기지 있는 쪽으로 이제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비행기들 가는 걸 보고서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군 측이 사실 상황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측에 이게 무슨 일이냐라면서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미 미사일이 카타르 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미국도 중간에 뭐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들이 사실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키워드도 전쟁은 전쟁인데 총칼 전쟁이 아니고 물 전쟁입니다. 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건설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 댐이 완공돼서 이제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번 댐 완공으로 인근 국가와 물 전쟁이 우려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에티오피아가 나일강을 상류에 가로지르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댐을 공식적으로 가동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강 하류에 있는 국가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현재 19일날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나일강 지류의 높이 145m 그리고 길이가 2km 걸쳐져서 건설이 되고요. 저수 용량이 740억 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소양강 댐인데 네. 소양강 댐 저수량의 25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댐이 건설이 되는 겁니다. 2011년에 착공이 됐고요. 우리 돈으로 6조 7천원을 들여서 완공이 된 건데 이 댐의 최대 발전 용량이 에티오피아 현재 발전 용량의 배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건설이 되면은 에티오피아의 전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은요, 에티오피아 인구 중에서 45%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도 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번 댐이 완공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댐을 만들다 보니까 나일강 수량이 크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집트, 수단 이런 나라들이 에티오피아가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얘기했었고요. 중간에 협상도 벌였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은 댐이 건설이 됐고 하루에는 이집트, 수단에서는 물 부족이 심각해질 거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네. 이 청취자들이 귀 쫑긋 들으셔야 할 정보입니다. 건강 정보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 높인다. 는 걸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어디서 연구한 거예요? 일본 나라의과대학 연구팀이 무려 93만 명의 이제 의학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참가자들은 2014년 4월 달부터 2022년까지 건강검진 받은 사람 대상을 했는데 네. 여성과 남성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요. 봤더니요. 아침 식사를 3번 이상 거르는 사람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저녁을 먹는 사람. 늦게까지 먹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데. 위장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그래도. 뼈가 부러지면은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큰일 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습관뿐만 아니라 담배도 좀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잠도 제대로 안 자는 그런 식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생활 습관과 식습관 연결되면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일단 먹는 것부터 좀 잘 챙기시고 규칙적으로 먹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먹고 그다음에 너무 늦게까지 먹지 말자. 말고. 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든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이우환 천경자. 사실 우리나라 대표한 두 화백이기도 한데 공통점은 오랜 시간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위작 논란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는데 우선 최근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들여다보던 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잖아요. 네. 여기에 또
위작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앞서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에 김 네.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장모집에서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압수하게 되는데 네. 이후에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구입했다고 특정했습니다. 즉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선 공천 개입이나 국정원 취업에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를 두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특검의 의뢰를 받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 두 곳의 진품 감정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위작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반면에 센터는 진품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는데 일단 특검은 이 그림이 지난 2022년 6월에 대만 경매업체에서 3천만 원 정도에 낙찰된 뒤에 국내에 들어왔고 인사동 화랑 등 여러 경로를 거쳐서 김 전 검사가 2023년에 1억 4천만 원에 최종 구입했다고 특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협회 측은 유통 과정에서 그림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것 이 자체가 위작 판단의 주된 근거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속의 이 화백의 서명이나 안료 등 재료가 다른 작품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짚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센터는 유통 과정에서 진품 감정서를 발급하기도 했는데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폭등한 점은 위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두 감정기관 판정 결과가 다를 때 최종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 건지 이게 위작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만약에 더 공신력 있다는 기관이 있으면 뭐 내가 해볼게 이런데 그러면 더 혼란에 빠질 것 같고 이건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감정 기관들의 감정 결과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 그렇죠. 이 사건에서 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가 정반대로 엇갈려서 둘 다 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에요? 둘 다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요?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관은 한국화랑협회라고 하는데 네. 한국미술품 감정센터도 공신력이 낮지는 거기도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군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데 이때는 결국 제3의 기관 감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할 것 같고 그래요. 그 감정 과정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합동 감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한 유통 경로와 거래 내역도 알아보아야 하는데 혹여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락은 없었는가, 출처가 명확한가, 거래 과정이 투명한가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과학적 기술적 감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래요. 재료 성분은 어떠하고 캔버스 서명에 대한 과학적 감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네. 과정에서 작가의 직접 확인 절차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게 위작인데 뭐 위작인 걸 모르고 뭐 1억 원이나 주고 사고 막 이랬는데 그 뇌물죄 적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가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가품을 제공하였을 때 그 가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는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이 사안은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품일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네. 제공한 뇌물 가액에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가법은 뇌물죄와 관련해서 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네.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품 인지에 따라서 어떠한 죄명이 적용될지 여부가 갈릴 수는 있을지언정 뇌물죄 성립 자체를 두고는 큰 논란이 없을 수 있는데 네. 그 전제로 김 전 검사가 자신이 이 그림을 사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중개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 네. 뇌물죄 성립 여부부터 일단 특검이 들여다봐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건희 여사가 이 그림을 두고 나라면 안 샀을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 여사 측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네.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다,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나라면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가치가 낮다 보니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한 전제 사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다만 김상민 전 검사가 어제 특검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이 직접 사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 네. 당시에 판매 측이 신분이 보장되는 구매자 측이어야 팔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김건희 일가 등이 구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 가액이 2-3배 폭등할 수 있으니 네. 김진우 씨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신 사달라고 해서 대신 사서 전달해 준 것뿐, 즉 중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개한 것일 뿐이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이 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네. 가품이면 일단 감정가가 존재하는가, 감정가 이전에 실제로 거래가액이 존재한다면 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제공한 금품의 대가를 산정하기 마련인데 진품이라면 1억 원이 넘게 되는 것이고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대만에서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의 가액 3천만 원 정도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개하였다는 그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 사서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때는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으로 볼 것인가 3천만 원 이상으로 볼 것인가 적용 죄명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뇌물죄 성립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뭐 나는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김상민 전 검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결국 거쳐서 김건희 여사에게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만약에 특검이 밝힐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전제 사실로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액보다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로서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사서 전달했다. 자금 출처도 모르고 다만 김진우 씨가 제공해준 금품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뇌물죄 사건에서 제공자와 공무원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고 이 제공자가 뇌물임을 전제로 그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가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면 제공자 제3자 모두 뇌물 공여죄로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김 전 검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뇌물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뇌물을 전달받아서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김 전 검사가 중개함으로써 이 그림의 가액이 예를 들어 1억 원인데 3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 상태로 구매를 한 이득을 얻었다면 이때는 낮아진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예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검사 할인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게 그 법적인 대응 전술 차원의 얘기라면 더 큰 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화시키기 위한 더 작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킨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특검 측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실제 거래 가액보다도 누군가 중간에 개입해서 훨씬 낮은 가격에 샀다면 낮은 가격에 산 만큼 그 차익만큼 재산상 이익으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선 검사는 기본적으로 나는 중개해 준 것일 뿐이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내가 중간에서 중개해 준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가액이 낮아지진 않았는지는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요. 자, 이완 화백 작품 2016년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위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위작 피의자들이 내가 그렸다 했는데도 이완 화백이 화가는 내 작품 보면 바로 안다. 내 작품 맞다. 주장했으면 결론 어떻게 났어요? 지난 2016년에 경찰이 이화백의 그림 위작을 유통시켜온 일당을 검거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위작범들이 먼저 내가 그린 가짜가 맞다라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화백이 채색, 호흡, 리듬 모두 내 거다, 내 것이다. 그건 지문과 같아서 베낄 수가 없다면서 진품 주장을 하는 진품경이 벌어졌습니다. 화가는 내 작품을 보면 1분도 안 돼 바로 안다. 전부 내 작품이 맞다고 주장을 한 것인데 결국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감정 결과와 위작범들 자백을 근거로 일부 작품에 대해서 위작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비슷한 시기에 논란된 게 천경자 화백 미인도입니다. 미술관에 걸린 그림 두고 작가가 진품 아니다. 나는 그 그림 그린 적 없다 말했습니다. 이거 명백해 보이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됐어요?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를 둘러싼 논란은 19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미인도는 1977년 작품인데 원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6 사태를 계기로 김 전 부장의 재산이 압수되면서 정부로 그 소유권이 넘어갔고 1980년 5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이 수장고로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3월 기획한 순회전 움직이는 미술관에 이 미인도가 전시작에 포함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고 그런데 천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냐? 나는 결코 그 작품을 그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그림을 자식에 빗댔네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졌는데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이 진품이 맞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하백이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도미했습니다. 즉 미국으로 완전히 이주해버렸는데 진위 공방이 본격화된 계기는 천하백의 별세였습니다. 천하백이 별세한 이후에 천하백의 유족 측이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이 진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해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여러 감정 결과와 자문을 토대로 진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유족이 다시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천하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그래요. 대법원 판결이 어젠가 났대는데 법원 어떻게 판단했어요?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4일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즉 천하백의 자녀가 제기한 국가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진품인지 위작인지 그 부분을 다룬 건 아니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진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위작 논란이 불거진 경위는 미술품 감정을 둘러싼 전문가 감정의 신뢰성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미술품 감정은 전문가의 경험과 직관을 통한 안목 감정이 있고 엑스레이 등 과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가의 경륜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실력이 제각각이고 과학적 감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미술품 감정은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등 민간에서 진행하는데 실제에서는 감정가들이 화랑 관계자나 교수, 작가인 탓에 업계와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정위원 명단은 로비 우려 탓에 비공개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된 감정 기준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 미술품 위작 논란, 이게 책임 소재나 처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17년에 미술품 위작 논란의 쟁점과 미술 유통시장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술 유통시장의 불투명성과 미술 유통시장의 불공정성, 나아가 미술품 감정의 신뢰 조화로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라서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어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조항으로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진품 증명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해 두었고 관련해 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미술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삽입된 만큼 앞으로 관련 법이 추가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미술품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어느 정도 논란을 불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존 메이어의 New Light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